그럼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엄정웅 과장님께서 한국전기전자제품 순환성 평가제도 현황과 도전 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Hello everyone. My na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니얼 엄입니다. 저는 KEA 한국전자정보통신원에서 왔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이텍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희의 재료 구조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 전자제품의 순환성을 개선시키는 제도입니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또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이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구조 평가 제도에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자 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구조 평가 제도를 MSAS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 구조에 대해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부속선을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SAS 재료 구조 평가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의 순환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자체 평가 제도입니다. 매년 국내 업체라든지 생산 수입 업체들은 자체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의 그런 개선 사항을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전기전자 제품의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에코 디자인의 인식을 높이고 또 관련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입 업체를 보면은 49개의 그런 제품이 관련되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많은 그런 배치 기준의 그런 제품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제품이라든지 가정 제품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업은 대표 제품의 대표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1년에 1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인 KI는 보고서를 받고 또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들은 재료 구조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관련한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평가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조업자들은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의 개선 사항을 디자인 단계에서 개선을 해야 되고 수입업자들은 그 수입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 사항입니다. 하지만 재료와 구조의 개선을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SAS는 세 개의 기준에서 평가를 합니다. 재료, 구조, 경영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 세 개 부분에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EI는 우리 자체적인 기준인 CE 3300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료의 단일화, 그리고 폐기물 처리,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그리고 재생 가능성, 재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 그리고 분해 가능성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 포장 재료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 평가를 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이 보고를 바탕으로 한 R&D와 또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두 단계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사전평가 단계인데요. 제조업자는 재질 구조 개선 사항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기 위해 자체적인 사전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업자들은 그 해외 제조사의 재질 구조 개선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KEA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KEA는 이것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 보고서를 검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또 정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올해 그 보고서 제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총 513개사가 제출을 했고 수입업자 287개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조업체가 26%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업자는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자이자 수입업자인 기업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수입업자가 우리 국내 전자제품 시장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고 어떤 모델이 주로 평가가 되었는지를 오른쪽 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니터라든지 화이트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컴퓨터 제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재질 개선 측면에서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플라스틱 재질수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1종의 재질을 사용한 경우는 26%이고 2종에서 5종의 재질을 사용한 경우는 53%입니다. 그리고 라벨 및 스티커 제거 용이성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97%가 제거가 가능하고요. 플라스틱 재질 표시 여부를 보면은 ISO 기준에 따라서 표시가 되고 있는 경우가 68%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니 소재화가 도전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OEDM 공급사라든지 부품 공급사 같은 경우에 이런 기업들이 재활용 관련한 국제 표준 ISO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공급사의 재활용 관련 국제 표준 준수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보시면 73%가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PVC 관련한 부분을 보시면은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거의 90%가 PVC 없이 제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장재 내 합성수지 사용 비율도 슬라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첫 번째 분리 용이성을 보면 90%가
디자인 단계에서 이러한 분리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50%가 하나 또는 두 개의 도구를 사용해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R&D 부분을 평가를 하고 또 에코 디자인 부분과 관련한 경영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영향성과 관련한 부분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서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과 또 경영 제도를 보면은 용이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업자에 대한 응답을 보시면요. 주로 보통 전자 제품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수입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에코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20%가 제품의 수거 회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국내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어려움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검증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국내 가전 업계는 수입업체 비중이 더 높고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 일본, 베트남, EU 등으로 다각화되면서 재질 구조 데이터 수집 및 검증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협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ODM 수입사의 경우에 R&D 담당자가 없어서 재질 구조 평가 시 ODM 공급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공급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는 능력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재생원료 함량의 경우에 해외 제품 또는 부품 공급사가 별도의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단순한 답변 메일 또는 공문으로 급하게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제도에 대해서 해외 기업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검증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보증보다는 제한적인 보증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기술적, 시장적 장벽에 대한 것인데요. 시중에 유통된 지 오래된 유품은 추가적인 개선의 한계가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크기가 클수록 플라스틱 재질 종류의 수 또는 체결 종류의 수가 증가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 가전은 분리 해체 용이성을 높이더라도 회수 가능한 원료의 양이 적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트 크기와 그런 함량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동일 제품군 내에서도 제품 크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재질 구조 요건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의 소비 트렌드와 재질 구조와의 상충이 존재하고요. 예를 들면 TV의 대형화로 인해서 기능성은 향상되었지만 중량 감소라든지 재생원료 함량 증대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재생 플라스틱 공급량의 부족은 국내 가전업계의 재생원료 함량 증대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실물 모델 분석을 통한 재질 구조의 벤치마크 및 우수 사례 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평가 요건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 및 제품 분석에 기반한 재질 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합리적인 평가 요건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의 에코디자인 역량 강화 가속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 보장제, 예를 들면은 환경성 보장제 전품목 확대,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EU ESPR, K 에코 디자인 등 국내 환경법에는 더 많은 품목에 대해 더 많은 요건을 이해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코 디자인 프로세스 구축과 재질 구조 개선 R&D는 자본과 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큰 어려움입니다. 특히 수입업체는 인적 자원과 재정 자원이 부족합니다. 향후 더 많은 새로운 기업과 품목들이 재질 구조 평가 제도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규제 수단만으로는 산업의 손실 없이 질적인 전환을 이끌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코 디자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질 구조 평가서 작성을 지도하고 우수 기업 및 제품 홍보, 윤리 소재화 등 지원 프로그램의 병행적인 그런 운영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로 구분된 에코 디자인 경영 시스템 모델을 정립해서 보급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에코 디자인이 제조업체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의 그런 재료 구조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많은 노력들이 많은 업계에 그리고 해외에도 좋은 레퍼런스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국과 EU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정훈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엄정훈 과장님께서는 한국의 전자제품의 재료 구조 평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에코 디자인과 관련해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검증의 문제, 재생 플라스틱 공급 부족의 문제, 중소기업의 대응의 어려움, 그리고 지원의 필요성 등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좀 자발적인 제도라는 한계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 제조사가 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제도로 우리가 EU의 ESPR과 같은 강력한 규제에 국내에서 대응할 수가 있을까라는 우려도 살짝 드는데요. 나중에 패널 토의 때 앞으로 EU의 ESPR과 같은 해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의 재질 구조 개선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까지 한번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